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스포츠를 가르치는 방식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오늘은 단순히 기술 훈련 이런 걸 넘어서 학습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 4가지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보통 체육 시간 하면 선생님이 시범 보여주고 우린 그걸 그냥 따라하는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방법들은 그 틀을 완전히 깨더라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답 대신 질문만 던져준다거나 심지어 스포츠 기술보다 책임감을 먼저 가르치는 방식도 있었어요. 오늘의 목표는 이 4가지 접근법이 각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길러내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4가지 모형을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제 생각엔 바로 이 수업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같아요. 교사인가 아니면 학생인가? 그리고 교육의 최종 목표가 완벽한 기술을 가진 선수인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훌륭한 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인가? 이 질문의 답이 각 모형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이 관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동료 교수 모형인데요. 솔직히 저는 자료 보면서 이게 가장 흥미로웠어요. 학생들이 서로 가르친다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체 어떤 원리인 거죠? 이건 아주 직관적인 방식이죠.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습이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은 개인 교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학습자가 되는 거죠. 실제 교사는 내용을 개인 교사한테만 알려주고요. 그럼 그 학생이 자기 짝꿍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역할을 바꾸고요. 이 다른 학생에게 잘못된 자세를 가르쳐주면 어떡하죠? 둘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모형의 성공은 전적으로 실제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과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개인 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해요. 일종의 코치를 코칭하는 역할인 거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교사는 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총감독 같은 역할이군요. 그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선 어떨까요?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것보다 친구한테 배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또 또래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학습의 초점이 갈리는 게 재미있어요. 가르치는 학생은 머리를 쓰는 인지적 영역이 중요하죠. 완벽히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배우는 학생은 직접 몸으로 해봐야 하니까 소위 몸이 기억하게 하는 심동적 영역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한 쌍 안에서 머리 훈련이랑 몸 훈련이 동시에 일어나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결정권, 예를 들어서 뭘 가르칠지, 언제 역할을 바꿀지 같은 건 다 교사가 쥐고 있는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하긴 하지만 수업의 통제권은 여전히 교사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형이죠. 자, 동료 교수 모형이 교사의 통제 아래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볼 탐구 수업 모형은 거의 정반대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교사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학생에게 공을 던져버리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래? 하고요. 맞습니다. 이 모형의 키워드는 시범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교사는 정답을 보여주는 대신에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수업에서 레이업 슛은 1, 2 스텝 밟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수비수를 피해서 가장 성공률 높게 슛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겠네요. 한 발로 쏴보기도 하고 뱅크슛을 하기도 하고 스텝을 다르게 밟아보기도 하고요. 정답을 찾는 과정 자체를 배우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모형의 목표는 완벽한 레이업 슛 자세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죠. 그래서 학습의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머리로 생각하는 인지적 학습이 첫 번째고 그 결과로 기술, 즉 심동적 학습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근데요, 이 방법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 성격 급한 학생들은 선생님 그냥 빨리 정답 알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맞아요.
그게 이 모형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질문의 난이도를 잘 조절해야 해요. 처음에는 아주 넓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질문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죠. 일종의 생각의 길을 터주는 역할이에요. 수업의 전체적인 속도는 교사가 조절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해답을 찾아 뛰어다니는 건 전적으로 학생들의 몫이 됩니다. 앞서 본 탐구 모형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전술 게임 모형은 그 질문을 실제 경기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하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게임 자체에서 찾게 만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체육 수업,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보통 기술 연습을 한참 하다가 수업 끝날 때쯤 잠깐 경기를 하잖아요. 드리블 연습 따로, 패스 연습 따로, 슈팅 연습 따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아니 이 지루한 연습을 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술 게임 모형은 바로 이 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게임의 큰 그림, 그러니까 전술을 먼저 이해하게 한다는 거군요. 자료다 나온 축구와 풋살 예시가 딱 그거네요. 네, 맞아요. 풋살은 축구의 규칙과 전술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축소판 변형 게임이죠. 학생들은 5대5 풋살처럼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는 변형 게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구나. 이럴 때 패스를 해야 공격이 수월하구나. 같은 그런 핵심 전술을 먼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관련 기술을 연습하고 최종적으로 11명이 뛰는 정식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6단계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게임을 소개하고 규칙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전술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근데 기술 연습은 5번째 단계 가서야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배운 방식과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 모형의 핵심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게임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학습 우선순위는 인지적 영역, 즉 게임을 읽는 능력이 가장 먼저입니다. 전술을 이해해야 기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변형 게임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냥 사람 수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변형 게임을 설계할 때 중요한 2가지 개념이 바로 대표성과 과장성입니다. 대표성은 그 변형 게임이 실제 게임의 핵심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과장성은 특정 전술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2대1 속공 상황을 가르치고 싶다면 아예 수비 1명에 공격 2명만 뛰게 하는 미니게임을 시킬 수 있겠죠. 이건 실제 경기 상황을 대표하면서도 그 속공 상황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학생들이 의사결정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접근법이네요. 단순히 재미를 위한 미니게임이 아니었군요. 네. 하지만 이 모형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풋살에서 배운 전술이 11명 축구의 복잡성이나 넓은 공간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변형 게임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식 게임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이 모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형으로 넘어가 보죠.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인데 이건 앞선 3가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스포츠를 잘하는 것보다 뭐랄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모형의 창시자인 돈 헬리스는 신체 활동을 인격 함양을 위한 도구로 봤어요. 핵심 철학은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과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이 통합에 있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단순히 배구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자료에 나온 책임감 수준 5단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 같더라고요. 네, 이 모형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죠. 0단계 무책임은 아예 참여를 거부하거나 남탓만 하는 수준이고요. 1단계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즉 최소한 남을 방해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참여와 노력, 스스로 열심히 해보려는 단계죠. 여기까지가 교서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학생의 자율성이 커지는 단계군요. 그렇죠. 3단계 자기 방향 설정은 교사가 일일이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이고요. 4단계 돌봄과 배려는 자기 과제를 넘어서 동료를 돕고 격려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5단계는 전이인데요. 수업에서 배운 책임감을 교실 밖, 더 나아가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모형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 어릴 적 태권도 사범님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기술보다 예의나 정리정돈을 더 강조하셨거든요. 띠를 반듯하게 매는 법, 도복을 스스로 개는 법 같은 거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범님은 태권도를 통해서 5단계의 전의를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도장에서 배운 책임감을 집에서도 실천하게끔요. 와, 정말 완벽한 예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아주 유동적이에요. 학생들이 0단계나 1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교사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지만 학생들이 3, 4단계로 성장하면 교사는 뒤로 물러나서 조언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교사의 리더십 스타일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형에서는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겠네요. 어떤 날은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정의적 영역이 중요할 수 있고 또 다른 날은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적 영역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의 활동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는 굉장히 유연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스포츠 교육 모형을 정말 깊게 파헤쳐봤는데요. 이걸 다 듣고 나니까 결국 이 4가지 모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료 교수 모형은 정확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데 탐구 수업 모형은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죠. 또 전술 게임 모형은 게임의 판을 읽는 눈을, 그리고 마지막 책임감 지도 모형은 스포츠를 통해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선수를,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교육의 설계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정말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코치나 교사라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선택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팀을 맡았다면 처음에는 전술 게임 모형으로 아이들이 게임 자체의 재미에 푹 빠지게 한 다음에 팀 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책임감 지도 모형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모형들을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상황과 목표에 맞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구 수업 모형의 문제 해결 방식과 책임감 지도 모형의 수준별 접근법을 결합할 수도 있죠. 우리 팀의 수비 조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책임감 수준 4단계인 돌봄과 배려를 발휘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자료에 GPAI라는 평가 도구가 잠깐 언급됐는데요. 이게 게임 퍼포먼스 어세스먼트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게임 수행 평가 도구의 약자더군요. 단순히 슛을 몇 번 성공했나 같은 결과가 아니라 패스를 해야 할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했는가처럼 의사결정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래요. 네, 전술 게임 모형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거구죠.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게임 이해도나 사회적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과연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 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